네, 오늘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상지솔리움 3층 경매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하고 입찰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자, 건물 면적은 669.188제곱미터이고 실평수는 202.43평입니다. 현재 41%까지 유찰돼서 4억 4,318만 7천원입니다. 5차 입찰 기일은 2024년 10월 24일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은 18층 중에 3층입니다. 사용 승인은 2003년 11월 14일입니다. 이용 상태는 현재 유흥주점으로 색연필, 지우개, 숙박시설, 벤틀리 모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면은 현재 임차인이 2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1번 임차인을 보면은 점포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28.86 제곱미터. 그리고 2번 임차인은 점포 전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일이 2022년 6월 8일입니다. 자, 보증금이 1,500만원 있고 월세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2번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일이 2018년 7월 31일입니다. 자, 2번 임차인은 전세권 등기자로서 현황서상의 사업자 등록일은 현황서상의 일부 372.7188제곱미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면은 2009년 12월 28일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습니다. 자, 이미 경매로 해서 매각이 된 그런 모텔입니다. 자, 물건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건물 면적이 624.816제곱미터. 자, 지금 평수가 같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69.188이니까 지금이 조금 더 평수가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에 지금 낙찰받은 것이 한 명이 입찰해서 한 명이 낙찰받았는데 2009년 11월 20일에 낙찰받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매각 대금이 8억 1,276만원에 낙찰받았습니다. 1차 감정가는 18억 정도 됐습니다. 18억 감정가에서 5차까지 내려와서 8억 1,276만원에 단독 입찰해서 낙찰받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물건은 그러면은 낙찰받은 물건으로 이 당시 2009년도에 8억 정도의 낙찰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감정가는 보면은 한 10억 정도, 10억 8,200만원입니다. 자, 그렇게 나와서 2011년 9월 2일에 국민은행으로부터 건저당 설정이 있었습니다. 자, 채권 최고액은 7억 1,500만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니까 권리가 지금 8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등기부 현황에서 말소 기준 등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1번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말소 기준 등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말소 기준 등기는 매일 강의 시간마다 알려주고 있지만은 자, 이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보면은 자, 그 경매 물건의 등기부상, 경매 물건의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권리 중에서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런 권리들이 모두 등록되어 있는 경매 물건이 있는 반면에 자,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렇게 두 가지만 등록되어 있는 두 가지의 권리만 등록되어 있는 경매 물건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의 권리만 등록되어 있든 아니면은 5가지의 권리가 등록되어 있든 등기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6가지의 권리에서 하나 더 추가로 추가되는 권리가 바로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은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전세권이 집합 건물이나 또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되어야 되고 그 설정된 전세권이 최선순위 전세권으로 해서 임의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에 전세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물건을 보면서 자,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되는 권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면은 지금 권리가 8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말소 기준 권리에 1번 소유권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2번에 건재당은 국민은행의 건재당은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자, 정연희 씨가 설정한 전세권 집합건물 집합건물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근린상가 이런 건물을 다세대 우리가 집합건물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건물은 오피스텔 근린상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합건물입니다. 그래서 집합건물 전부에 지금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대구은행에서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동대구 농협에서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3번에 전세권이 집합건물 전부에 지금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리고 대구은행의 가압류도 역시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리고 5번째 동대구 농협에서 설정한 가압류도 역시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은행에서 설정한 신청한 임의 경매 역시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리고 7번째 창원 성산구청에서 창원시 성산구청장이 압류한 압류 역시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리고 8번째 창원 세무서장이 압류한 압류 역시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8가지의 이 경매물건의 등기부상을 보면은 총 8가지의 권리 중에서 1번 소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는 다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자, 2번에 건재당, 3번에 전세권, 전세권도 건물, 집합건물 전체에 전부를 해서 전세권이 설정됐을 때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에 가압류, 5번에 가압류, 6번에 임의경매, 7번에 압류, 그리고 8번에 압류 역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말소 기준 권리는 이렇게 등기부상에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런 권리들 중에서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권리 중에서 등기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추가되는 권리가 전세권인데 전세권은 집합건물 또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되고 설정된 전세권이 최선순위 전세권으로 해서 임의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에 전세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물건에서 그럼 보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자, 이런 권리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중에서
그 경매물건의 등기부상에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권리가 지금 이 경매물건에서 지금 보면 7가지가 있는데 왼쪽에 보면은 접수일자가 다 녹아 있습니다. 국민은행의 건재당은 건재당 설정일이 2011년 9월 2일입니다. 그리고 3번의 전세건은 2018년 10월 25일입니다. 그리고 4번의 가압류는 2023년 3월 6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권리가 바로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에 해당되는 권리 중에서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것이 바로 국민은행의 건재당입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의 건재당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에서 자, 살펴보면은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를 선순위를 합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오는 권리를 후순위를 합니다. 자, 선순위는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면은 조금 전에 이 경매물건에서 말소 기준 권리는 국민은행의 건재당입니다. 건재당보다 이 건재당 일자가 2011년 9월 2일입니다. 9월 2일보다 앞서서 임차인이 전입을 했거나 이는 또 가등기나 가처분 이런 권리가 있으면은 자, 이게 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국민은행의 건재당인 설정일이 2011년 9월 2일인데 9월 2일보다 더 앞서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선순위 가등기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선순위 가처분이 있다든지 자, 이런 권리들이 있을 때 선순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순위는 인수를 해야 됩니다. 말소 기준 등기보다 선순위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고 말소 기준 등기보다 후순위는 자, 소멸되고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보면은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를 선순위를 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오는 권리를 후순위를 하는데 선순위는 낙찰자가 모두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후순위는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지금 말소 기준 권리가 지금 국민은행의 건재당입니다. 자, 건재당인데 그러면은 지금 전세건도 결국에는 후순위입니다. 자, 후순위이기 때문에 자, 소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국민은행의 건재당이 말소 기준 등기인데 임차인이 그러면은 이 건재당 설정일인 2011년 9월 2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입일자가 빠르면은 대항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일자가 2022년 6월 8일입니다. 1번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일이 2022년 6월 8일입니다. 그리고 2번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일도 2018년 7월 30일입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인 국민은행 건재당은 설정일이 2011년 9월 2일인데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일은 1번 임차인 사업자 등록일이 2022년 6월 8일입니다. 2번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일이 2018년 7월 30일입니다. 자, 임차인 두 사람 다 대항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대항력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역시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상가 경매 물건을 권리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상가 건물이라 해서 모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자,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경매 물건에서 모든 상가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자,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만 사업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임대차의 목적물이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면은 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한산 보증금을 초과하면은 어떤 법을 적용받게 되냐면은 민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별 한산 보증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살펴보면은 자,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보면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보면은 상가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금액 가지고, 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마치게 되면은 상가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최우선 변제를 받는 것은, 자, 이런 임차인처럼, 자, 이 임차인은 지금 말소 기준 등기인 국민은행의 건재당은 2011년 9월 2일인데 1번 임차인은 2022년 6월 8일에 사업자 등록일이고 2번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일이 2018년 7월 31일이라서 둘 다 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자, 하지만은 자, 여기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먼저 마친 경우,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경매가 이 부동산에 경매가 들어오기 전에 경매 신청 전에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마쳤을 경우는 자, 매각대금의 2분의 1, 매각대금이 1억이면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최우선적으로 대항력이 없어도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그러면은 매각대금의 2분의 1을 무조건 지급하게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자, 지역별 한산 보증금이 있는데 이 한산 보증금에 들어갈 경우에 그때 소액 보증금에 해당이 되고 그때 이제 최우선 변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산 보증금은 전세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상에 월세가 없이 올 전세일 경우는 전세의 경우는 전세 보증금이 한산 보증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세의 경우는 자,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세의 경우는 전세 보증금이 한산 보증금이 되고 전세 계약서에 자,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자, 이렇게 하면은 한산 보증금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증금이 1억이 있고 월세가 100만 원이면은 1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은 1억입니다. 그럼 기존의 보증금 1억하고 합쳐서 2억이 한산 보증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별로 지역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보호법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산 보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이 소액 보전금 범위에 한산 보전금이 소액 보전금 범위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 금액을 이 최우선 변제 금액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지금 최우선 변제 금액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산 보전금이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담보물건 설정일입니다. 자, 이 물건에서 최선순위 담보물건이 설정일 기준으로 하는데, 이 경매 물건에서 보면 최선순위 담보물건이 국민은행입니다. 자, 국민은행의 건재당이 최선순위고, 설정일은 2011년 9월 2일입니다. 자, 이게 바로 저기에 나와 있는, 자, 여기에 보면은 담보물건 설정일 기준입니다. 최선순위 담보물건 설정일 기준으로 그 지역마다 이렇게 보면은, 자, 서울 있고, 가밀 억제권역 있고, 강력시 있고, 그 밖의 지역은 창원 지역, 진주 지역, 김해 지역, 이런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산 보전금의 자, 범위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2002년도에는 이렇게 정해졌지만 지금 보면은 2019년 4월 2일부터 현재 2024년 10월 달까지, 자, 현재 10월 달이니까 2019년 4월 2일부터 2024년 10월까지, 10월 현재까지, 자, 그러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산 보전금이 얼마로 정해져 있냐면은, 서울특별시는 9억 원 이하입니다. 9억 원 이하. 자, 9억 원 보전금이, 한산 보전금은 자, 전세 계약서에 월세 없이 올전세로 되어 있으면은 그 전세 보전금이 한산 보전금이 되고, 월세가 있으면은 만약에 전세 보전금이 3억이고 월세가 100만 원이면은 3억 원 플러스 월세 100만 원 곱하기 100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월세 1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은 1억입니다. 그러면 보전금 3억을 더하면은 한산 보전금은 4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4억이면은 자, 서울에는 9억 원 이하는 임차인의 보전금이, 한산 보전금이 9억 원 이하일 경우는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밀 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가밀 억제권역은 또 한산 보전금이 6억 9천만 원 이하이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에서 기장군을 제한 부산광역시는 자, 한산 보전금이 역시 6억 9천만 원 이하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에서 기장군을 포함했을 때도 역시 한산 보전금이 6억 9천만 원 이하일 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이는 광역시는 지금 한산 보전금이 5억 4천만 원 이하일 때, 5억 4천만 원 이하일 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 임차인의 그 계약서상에 있는 보전금과 월세를 한산 보전금식으로 계산했을 때, 자, 보전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한산 보전금이 5억 4천만 원 이하일 때 광역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아래에 보면은 자, 그 밖의 지역 해가지고 창원 지역, 진주 지역, 거제 지역,
뭐 이런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지역에 보면은 3억 7천만 원 이하. 자, 임차인의 보증금, 한산 보증금이 자 3억 7천만 원 이하일 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한산보증금, 여기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한산보증금을 범위 내에, 한산보증금, 지역별 한산보증금 범위 내에 들어왔을 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게 되고, 그 지역별 한산보증금을 초과하게 되면은 민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이고, 그리고 2015년 5월 13일 이후부터 계약을 하는 부동산이나 아니면 기존에 계약이 되어 있다가 갱신되는 부동산부터는 자, 보증금이 조금 전에 지역별 한산 보증금을 초과하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자, 2015년 5월 13일 일부터는 한산보증금을 초과해도 자, 대항력은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2015년 5월 13일 이후의 계약부터는 자, 한산보증금의 한계가 없어지고, 자, 대항력 부분에 대해서는 한산보증금의 한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도 대항력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산보증금을 초과한 임차인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대항력과 여러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경매와 관련된 것은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3조에 있는 대항력 부분이 자, 한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에게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대항력은 이제 사업자 등록과 부동산 인도해서 점유를 하고, 점유나 부동산 인도랑 같은 내용입니다. 자, 사업자 등록과 부동산 인도, 점포 인도나 상가 인도, 자, 이렇게 했을 때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산보증금에 관계없이 이제 2015년 5월 13일 이후부터는 사업자 등록과 점유만 하면은 한산보증금이 금액이 많아도 대항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한 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한 한산보증금은 서울특별시 9억 원 이하, 수도권 가멸억제권역 부산광역시 6억 9천만 원 이하. 자, 이렇게 살펴보았죠. 자, 그리고 창원지역 그 밖의 지역은 자 3억 7천만 원 이하이겠다. 그리고 대항력은 2015년 5월 13일부터 이제 대항력은 부동산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날, 사업자 등록일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15년 5월 13일 일부터는 자, 부동산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자 등록일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 자, 그리고 추가로 설명드리면은 2018년 6월 16일 이후부터 갱신되는 계약이나 새 신설되는 계약일 경우 최장 10년까지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이 주어지게 됐다는 것. 자, 그래서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계약하는 부분과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최장 10년으로 늘어났다는 것.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에게 권리금 보호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권리금 보는 자, 언제부터 할 수 있냐면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자, 종료 시까지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은 그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기간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고 지금 보면은 자, 그리고 상가 건물은 공부상에 나와 있는 등기부상이나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그 공부상의 표시대로 상가 건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자, 건물의 해당 용도 등에 비추어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면은 자, 상가 건물로 본다는 것입니다. 공부상에 상가로 되어 있다 해서 상가로 보는 것이 아니고 공부상이 아닌 건물의 해당을 보고 해당 용도를 보고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상가 건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에 단순히 상품 보관, 제조, 가공 등의 사실 행위만 이루어지고 있는 공장이나 창고 같은 경우는 실제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는데 자, 이는 행위와 더불어서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자, 제품 판매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 상가 건물에 해당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2011년 7월 28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상가 건물이 해당된다는 판례가 녹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자 등록의 대상되는 건물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데 달렸다는 것입니다.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해당 용도에 따라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의 사실 행위만 이루어지는 공장, 창고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할 수 없는데 그 장소에서 그 사실 행위와 더불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인 상가 건물에 해당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 호수를 임차해서 한산보증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집합 건물 상가에 한 개의 호수가 아닌 여러 개의 호수를 벽체 구분 없이 자, 벽체가 없는 상태에서 자, 세 개의 호수를 한 개의 호수로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개의 호수를 벽체 구분 없이 합쳐서 한 개의 호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면 한산보증금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자, 소유자가 한 명일 때 벽체 구분 없이 세 개의 호수를 한 개로 사용하는데 세 개의 호실의 소유자가 동일한 사람이에요. 자, 동일한 소유자의 여러 호수를 합쳐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다면은 그 여러 세 개의 호수, 세 개의 호수의 보증금과 월차임, 월세를 합해서 권리 분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 합해서 한 개의 호수로 보면 되는 거죠. 자, 1억, 보증금이 1억이고 월세가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호실마다 보증금 1억이고 월세가 100만원이면은 호실이 3개 동일하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보증금이 3억이 되고 월세는 3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00만원 플러스 자, 보증금 3억 플러스 월세 합계인 3억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자, 100만원에 100을 곱히면 1억이 되니까 300만원에 100을 곱히면 3억이 됩니다. 그럼 보증금 원래 3억이 있었으니까 보증금 3억 플러스 한산보증금을 하면은 3억 곱하기 300만원 곱하기 월세 100을 하면은 3억입니다. 원래 보증금 3억하고 더하면은 한산보증금은 6억이 되는 것이요. 그렇게 권리 분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조금 전에는 세 개의 호수에 자,
소유자가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 호수의 임대인이 각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세 개 호수는 호수는 세 개인데 소유자가 동일한 사람이었고, 지금은 호수마다, 자, 세 개 호수가 있으면은 세 개 호수마다 임대인이 각자 다른 사람입니다. 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각자 다른 경우 세 개의 호수를 벽체 구분 없이 사용하는데 각 호실마다 소유자가 다르면은 각 호수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가지고 각각 대항력 여부를 분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다르면은 각 호실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은 각각 대항력 여부를 분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각 호수별로 임대차 계약을 각자 했을 때 각각 대항력 여부를 분석한다는 것이지, 자, 세 개의 호수가 같으면은, 자, 각 호수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묶어서 하나로 했으면 달라지겠죠, 또. 그러니까 각 호수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은 각각 대항력 여부를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고, 자, 그는 대부분 판례 입장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 대항력 부분인데, 대항력이 상가 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자,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은 그 사업자 등록 신청한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자, 이 임차인은 1번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이 2022년 6월 8일에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면은 2022년 6월 8일 사업자 등록을 했으니까 6월 9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2번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일이 2018년 7월 31일 날 사업자 등록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임차인은 2018년 8월 1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대항력이 발생하긴 하는데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이 말소 기준 등기인 국민은행의 건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인데, 이 건저당 설정일보다 빨랐을 때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늦었기 때문에 이 건저당 설정일이 2011년 9월 2일인데 1번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일이 2022년 6월 8일이고 2번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일이 2018년 7월 31일입니다. 이제 늦었기 때문에 대항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빨랐을 때는 이렇게 사업자 등록일보다 하루 그 다음날 2022년 6월 8일 날 사업자 등록을 내었으니까 2022년 6월 9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이 사업자 등록은 2018년 7월 31일에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2018년 8월 1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거는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서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자, 그 내용이고, 자, 그래서 지금 이 임차인을 보면은 지금 말소 기준 등기보다 사업자 등록일이 늦다 보니까 대항력이 없고, 또 두 번째 임차인도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지금 1번 임차인은 보증금이 1,500만 원입니다. 자,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2번 임차인은 보증금이 5천만 원입니다. 역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건에서는 일단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와 배당 요구에 대해서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시간에서 이 물건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럼 이 임차인은 지금 보증금이 1번 임차인은 1,500만원입니다. 2번 임차인은 보증금이 5천만원입니다. 대항력은 없지만은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액 대항력이 없어도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게 되면은 자, 보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일단 소액이 됩니다.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자, 지역별 그러면은 소액 자, 보증금을 범위를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상가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금액은 자, 먼저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임차인은 지금 보면은 사업자 등록은 한 상태입니다. 경매 신청은 언제 했냐면은 여기 보면은 자, 경매 개시 결정이 2023년 7월 17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2022년 6월 8일에 사업자 등록했습니다. 이번 임차는 2018년 7월 31일 했습니다. 자, 그 조건은 충족합니다. 자, 이렇게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은 마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산보증금이 이제 보면은 올 전세일 경우는 자, 보증금 자체를 그 보증금이 바로 한산보증금이 됩니다. 근데 월세가 있는 경우는 자,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자, 보증금이 3억이면은 월세가 100만원일 때 월세 100만원 곱하기 100을 하면 1억이 됩니다. 그럼 보증금 3억하고 더하면은 4억입니다. 이 4억이 바로 한산보증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산보증금 계산 방식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담보물건 설정일 기준을 해서 그 경매물건에 지금 보면은 이 경매물건의 담보 최선순위 담보물건 이 건저당을 말합니다. 자, 건저당이 지금 보면은 2004년 자, 이거는 자, 이 물건의 최선순위 건저당은 국민은행의 건저당입니다. 그러면 담보물건 설정일이 2011년 9월 2일입니다. 2011년 9월 2일. 그러면은 여기서 2011년 9월 2일 이 여기에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2010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자, 이 범위에서 지금 이 해당 물건은 어디에 있냐면은 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밖의 지역에 들어갑니다. 자, 그 밖의 지역 창원시니까 그 밖의 지역에 한산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산보증금이
2,500만 원일 때 750만 원을 최우선 변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한산보증금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해야 만들어지는 것이 한산보증금입니다. 자,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고, 자, 소액 보증금에 해당되어야 이 750만 원을 최우선 변제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액 보증금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임차인은, 자, 보면은 월세가 1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하면 1억입니다. 1억에 2,500만 원 보증금을 더하면 1억 1,500만 원입니다. 자, 1억 1,500만 원이면은 벌써 여기에 한산보증금이 지금 2011년도에는 지금 보면은, 자, 소액보증금에 해당되려면 한산보증금이 2,500만 원 범위 이하로 되었을 때 750만 원 최우선 변제해 주는데 벌써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차인도 벌써 250만 원도 월세가, 그러면은 월세 곱하기 100을 하면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게 2억 5천만 원에 보증금 5천만 원 더하면 3억입니다. 자, 한산보증금이 3억이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에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들은, 자, 1번 임차인은 보증금 1,500만 원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것이고, 2번 임차인 5천만 원 보증금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입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혀 인수하지 않는 그런 경매 물건입니다. 자, 그런데 집행관이 가서, 자, 조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입찰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집행관이 갔을 때, 본건은 공부상 한 개의 부동산인데, 현장은, 현장에 가보니까 307호부터 312호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명칭은 307호에는 지우개라는 상호가 표시되어 있고, 309호에는 색연필이라는 상호가 표시되어 있더라. 그리고 310호에서 312호는 하나로 통합돼서 벤틀리 모텔로 사용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자, 공부상에는 부동산이 하나인데 현장에 가보니까 307호부터 312호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더란 겁니다. 307호는 지우개라는 상호가 표시되어 있고, 309호는 색연필이라는 상호가 표시되어 있고, 310호에서 312호는 하나로 통합해서 벤틀리 모텔로 사용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본건은 공용 부분 중 일부 복도 부분을 점유해서 이용 중에 있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본건 중에 일부는 숙박시설 벤틀리 모텔로 이용 중인 바 내부 시설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내부 시설 등을 포함해서 평가를 했다. 그래서 참고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시설은 평가에서 제외했다는 것입니다. 자, 내부 인테리어 시설은 평가에서 제외했으니까 참고봐라. 그리고, 자, 내부 인테리어 시설, 이게 유치권이 해당되는지가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건은 집합 건축물 대장 등봉산의 위락시설, 즉 유흥주점이나 해당 일부 숙박시설로 이용 중이란 것입니다. 우리 해당서상 내용을 보면은 등기부상 한 개의 부동산인데 현장은 307호에서 312호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현지 명칭은 307호는 지우개 상호가 표시되어 있고, 309호는 색연필이라는 상호가 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지 명칭 307호, 308호, 309호는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상세한 점유관계를 알 수 없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310호, 11호, 12호는 임차인이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입세대 확인서상 등재된 세대가 없었다는 것이고, 상가건물 임대차 해당서상 임차인으로 정년이 이석주가 등재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임차인 이석주 현장 방문 시 만나지 못했으나 상가건물 임대차 해당서에 등재되어 있어 임차인으로 보고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임차인 정년이는 307호 중에 모텔 부분만 현지 모텔 315, 11호, 12호의 임차인이다. 이 정년희 씨가. 그리고 정년희 씨는 307호 중에 모텔 부분. 자, 이거 임차인이 바로 정년희 씨다. 이 이야기입니다. 2번 임차인이 지금 정년희 씨네요.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정년희 씨가 310호, 11호, 12호를 가지고. 자, 지금 이석주 씨는 보니까 2.2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임차인 이석주는 현장 방문 시 만나지 못해서나 상가 건물 임대차 해당서에 등재되어 있어 임차인으로 보고를 했다는 거고. 자, 307호, 308호, 309호는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상세한 점유 관계는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지금 보면은 해낭서상 내용은 등기부상의 한 개의 부동산인데 현장은 307호에서 312호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307호는 지역에 상호가 있고 309호는 색연필로 상호가 되어 있더라. 본건 집합 건축물 대장 등부상 위락시설 이용 중이나 해낭은 일부 숙박시설로 이용 중이더라. 자, 숙박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지금 이제 41% 정도 되면은 지금 10억 감정가가 10억 8,200만원인데 지금 10월 24일에 4억 4,300만원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임차인의 보증금, 지금 두 임차인의 보증금이 6,500만원인데 자, 월세는 350만원이고 이 임차인들이 그대로 사업을 한다면은 자, 보면은 지금 월세가 350만원입니다. 자, 4억 3,300 350만원이면은 4억 3천 최저가로 들어갔을 때 자, 임차인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을 때 자, 관리비 그럼 체납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영업을 잘 하고 있는지 그게 또 중요합니다. 자, 부동산 현황조사 보고서상에 보면 2023년 6월까지 관리비가 307호 300만원, 308호 170만원, 309호 118만원, 410호가 또 300만원, 11호가 190만원, 12호가 160만원 미납되어 있다. 그게 언제 2023년 6월달이면 벌써 지금 2024년 10월달이니까 지금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리비가 지금 보면은 300, 그럼 500, 600, 900, 1200, 1100, 1300. 지금 상태에 1300인데 1년 4개월 지냈으면은 또 한 3천만원 되겠죠. 자, 여기서 미납관리비는 사용자 부담 원칙이나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용관리비는 대부분 판례에 의해서 지금 매수인에게 승계된다. 공용관리비 3년치만 승계되는데, 근데 그 채권자 입장에서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인데 지금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임의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이나 연체료는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리비 채권의 법정 소멸시효가 3년이지만은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해놨을 때 민법 168조에서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감류를 해놨을 때 가처분 등을 한 경우는 3년이 지내도 관리비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
자, 그거는 관리사무소에서 지금 그렇게 해놨는지는 지금 이 등기부 등본상에 녹아 있지 않는데 그 확인도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3년이 넘었었더라도 자, 민법 168조 상에서 나와 있는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해놨을 때는 3년 경과된 관리비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러면은 관리비를 지금 한 3천만 원을 보면은 실제는 4억 7천만 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관리비 체납금을 좀 전에 상환한다고 생각하고 이러하면은 4억 7천만 원 정도. 자, 한 번 더 유찰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4억 7천, 5억 정도의 낙찰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좀 애매하네요. 지금 관리비가 있다 보니까. 4억 7천. 평수는 실평수가 202평입니다. 200만 정도 해도 2는 4억인데 100평이면 2억, 4억. 한 번 더 유찰되기를 바라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한 3억 5천 정도의 낙찰 받는 게 좋아요. 3억 5천. 자, 이 물건은 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이번 기일에는 입찰되지 않고 다음 기일에 한 3억 5천 정도의 자, 이렇게 낙찰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때는 보면은 입찰 보증금이 다음 기일에는 또 20%가 유찰되기 때문에 4억 4천에 10%이면은 4,400만 원입니다. 20%니까 8,800만 원. 그러면은 8,800, 9천만 원 정도 빠지면은 3억 5천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3억 5천이면은 우리가 입찰 매수 신청 보증금을 3,600만 원 정도. 자, 우리는 3,600만 원 정도. 3,600만 원. 자, 3,600만 원 정도 이번 달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달에 입찰을 우리는 3,500만 원 정도 입찰 가능하다는. 자, 이 금액 정도면 가능하겠다 그겁니다. 자, 입찰 보증금은 현금 수표 중에서 자기업 수표로 내고 입찰자 이름 적고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에서 중요한 것은 입찰 가격을 수정할 수 없고 수정이 꼭 필요할 때는 새길 입찰 용지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 수정한 걸 제출하면 입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 자, 오늘은 자, 이렇게 이 물건을 권리 분석해 봤는데 중요한 것은 이번 기일에는 관리비 체납금이 있기 때문에 유찰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꼭 낙찰 받고 싶으면은 자, 여기서 관리비 3천만 원 정도 더 플러스 시켜서 4억 7,3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입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임차인은 보증금을 인수받는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여기에 내부 인테리어 시설은 평가에서 제외했다는 것. 이 부분도 약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비용은 감정평가에서 제외를 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안에 인테리어가 어떤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자, 그런 부분이 입찰할 때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에 입찰할 때 반드시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분들은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계속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